좋아요. 그럼 칸트의 선언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몇 년 전 한 독특한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의식탐구 모임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철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자리였죠. 그날 발표 주제는 바로 이마누엘 칸트의 선언적 인식론이었죠. 그 방을 나선 후 저는 곧바로 앞마당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며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묘한 공기 속으로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저보다 조금 앞서 나간 사람들이 그들의 걸음을 멈추고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정지한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한 남성이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남성은 마치 장난스럽게 미소를 띠며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렌스, 오늘 여러분을 조금 특이한 여행으로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잡으라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순간 우리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니 우리 앞에는 엄청난 크기의 시계와 복잡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고 우리는 거대한 기계 속에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칸트의 인식론에 나오는 시간과 공간의 틀입니다.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경험을 통해 구성되기 전에 이미 탑재된 프레임워크입니다. 시간을 여러분의 손으로 돌려보세요. 클라렌스가 말했습니다. 모두들 각자 손을 내밀어 시계에 초침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과거의 기억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마치 시간과 공간이 변화하면서 자체적으로 재구성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가 열기구 모양이었고 첫 데이트하던 날의 카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듯 기묘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클라렌스가 다시 나타나 이건 선언적 인식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의 틀이 결국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틀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한계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때론 기억이나 경험이 왜곡되기도 하는 거죠. 또 다른 흥미로운 포인트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이 틀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클라렌스의 설명에 경악하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자 클라렌스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은 모두 이틀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틀을 기준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남기고 클라렌스는 사라졌습니다. 주변의 초침과 톱니바퀴도 천천히 사라지며 우리는 원래 있던 마당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저와 다른 이들은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을 한 채로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모임을 통해 어떤 것이 우리의 경험을 구성하고 그 구성된 경험이 우리의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칸트의 선언적 인식론은 더 이상 단지 철학적인 논리가 아닌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칸트의 선언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특이한 여행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우리 내면이 틀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날은 해가 간지럽게 바람을 타고 내려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던 봄날이었습니다. 고구마 장수가 노란 고구마들을 팔기 위해 목청껏 외치는 소리와 함께 길가에는 사람들이 붐볐고 모두가 일상 위소박한 즐거움을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날 거의 운명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종종 들르던 작은 카페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곳은 아늑하고 조용하며 자주 웃음을 주시는 할아버지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였죠. 그런데 그날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카페 한 구석에선 엄청난 수염을 기르고 눈은 반짝거리며 아주 멋진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토론을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관광객인가 했지만 그가 제게 말을 걸자마자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시오, 젊은이. 내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요. 혹시 같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어? 자기소개부터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차를 나누며 대화를 시작했죠. 그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어쩌면 내가 왜 여기 앉아있는지 궁금할 거요. 사실 나는 목적론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도우러 이곳에 온 것이요. 자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설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미난 비유와 함께 목적론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나름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지. 나무는 씨앗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이 그 목적이야. 이것은 마치 자네가 하루를 살면서 충분한 성취감을 느끼는 것과 같지. 모든 것이 그 자체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야. 그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보세. 만약 자네가 오늘 휴식이 필요해서 카페에 왔다면 그 카페에 오는 것이 자네 목적의 일부라는 걸세. 그리고 나 역시 자네와의 대화를 통해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여기 온 것이오.
그는 잠시 흥미로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목적을 잊거나 찾지 못해 방황하곤 하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라네. 자네는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지 알고 있나? 저는 잠시 머뭇거리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제 열매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인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자네는 이미 자신의 목적을 알고 있군. 이제 그 목적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나? 그리고 리멤버, 젊은이 목적을 찾고 그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네. 그렇게 우리는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그날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꿈 같았던 그 만남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 정말 잊을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제 인생이 방향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었죠. 매일매일이 마치 새로운 씨앗을 심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다모라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모라는 지혜롭고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마을 사람들에게 결정을 내릴 때 지침으로 삼을 만한 명확한 기준을 전달해주고 싶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우연히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이론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나누기로 마음먹었죠.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다모라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재미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한 나무꾼이 숲에서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도끼는 그의 생계 수단이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도구였죠. 나무꾼은 모든 나무를 일일 이 손으로 베어야 하는 노고에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숲속에서 도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죠. 하지만 그가 도끼를 들자마자 그곳에는 다른 나무꾼이 눈물을 흘리며 그 도끼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다모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모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나무꾼은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도끼를 가져간다면 당장 행복해질 수 있지만 다른 나무꾼은 그의 생계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소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끼를 다 같이 쓸 수 없을까? 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도끼를 돌려주는 게 옳겠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 다모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존 스튜어트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행복과 고통을 고려해야 하죠. 도끼를 주인에게 돌려주면 두 번째 나무꾼은 생계를 이어갈 수 있지만 첫 번째 나무꾼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누군가 말했습니다. 도끼를 돌려주는 대신 첫 번째 나무꾼에게 감사히 표시로 음식을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두 나무꾼이 협력해서 더 많은 나무를 베고 그 결과물을 나누는 건 어떨까요? 다모라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리주의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행복을 주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죠. 도끼를 돌려줌으로써 두 번째 나무꾼은 행복해지고 첫 번째 나무꾼에게는 여러분이 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도움으로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후로도 다모라는 공리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공리주의는 그들 생활의 중심이 되었고 다모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공리주의는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을 넘어 실제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원칙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현대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 이야기에서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접목해 동굴의 비유를 흥미롭게 재해석해보겠다. 한 번은 가까운 미래의 어느 도시에서 VR 게임 에콜라이즈가 출시되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가상현실 속에서 직접 캐릭터로 들어가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어드벤처 게임이었다. 사람들이 몰두하며 게임 속 세계와 실제 세계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혁신적이지만 동시에 논쟁적인 작품이었다. 주인공 민수는 VR에 푹 빠져 있었다. 그는 중학생 시절부터 게임에 매료되어 왔고 에콜라이즈는 그에게 있어 최고였다. 모든 것이 진짜처럼 느껴졌고 그는 그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무궁무진한 모험을 즐겼다. 실제 세계에서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던 민수는 게임 속에서는 영웅이자 해결사였다.
그러나 그는 에콜라이즈가 단지 가상현실일 뿐이라는 사실을 점점 망각해갔다. 어느 날 VR 게임 회사에서 일하는 민수의 친구 지성이 그를 찾아왔다. 지성은 에콜라이즈의 개발 과정에 참여한 엔지니어로 이 게임이 사용자에게 끼치는 심리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다. 지성은 민수에게 게임이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결국 그것은 가상이야. 하고 경고했다. 그러나 민수는 그것을 흘려들었다.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고 게임 시간은 점점 늘어갔다. 학교에서의 성적은 떨어졌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다. 민수는 게임 속 세계가 자신의 진짜 삶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에콜라이즈 속에서 민수는 특별한 퀘스트를 받았다. 이를 해결하면 게임 속 세계의 궁극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민수는 신난 마음으로 퀘스트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고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며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는 여전히 게임 속 세계가 실제라고 믿었다. 퀘스트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을 때 민수는 비밀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고대의 현자 NPC를 만났다. 현자는 민수에게 넌 이곳이 모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제 너는 진실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말했다. 그 순간 민수는 강한 빛을 느끼며 자신의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눈부심이 가라앉았을 때 그는 깨어나 보니 자신이 VR 헤드셋을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 민수는 자신이 게임 속 그림자에 불과한 세계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처럼 민수는 게임 속 세계가 실제를 반영한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그는 현실 세계에서 실제의 인간관계와 진정한 경험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지만 점차 그는 진정한 세계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느끼기 시작했다. 민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깨달음을 얻었다. 게임 속에서의 모험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경험이었지만 이제 그는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함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그는 두 세계의 균형을 맞추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진리 탐구의 중요성을 현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통해 재미있게 전달하려는 시도였다. 인간이 가상현실이나 다양한 환상에 빠져들 때 진정한 현실을 인식하고 깨닫는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